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곧 논의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이라며 사용 내역 공개를 부정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회계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판교 호텔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호텔 부지 선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자문을 받았다는 관련 업체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인데 이 자문위원은 녹지를 호텔로 개발하려는 걸 알았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의 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TF가 내일 출범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추가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도 등 대부분의 지역의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20일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는 잠시 뒤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 20일 오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인 만큼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기차로 10시간을 이동해 아침 8시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란색 정장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Mr. President. That is a huge moment of supporting the Ukraine. And what can I say? I really appreciate that President Biden, American society.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포탄과 대기갑 시스템, 방공 레이더 등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장비 제공이 핵심인데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약하고 서방은 분열돼 있다고 생각한 푸틴은 완전히 틀렸다며 이번 주 내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e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이 성 미카엘 대성당을 방문하고 나오자 돌연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사일 공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공습 경보가 울렸음에도 성 미카엘 대성당 인근 전사자 추모의 벽으로 함께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과 교전 끝에 숨진 전사자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벽 앞에 헌화하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5시간 남짓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나 동맹국 군대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 전쟁 지역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극비리에 준비됐습니다.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방의 리더로서 서방의 분열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준비 중인 권위주의 국가, 즉 이란이나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자 러시아 관영 매체는 즉각 반발하며 일제히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국영 RIA 노보스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나팔수로 통하는 언론인 세르게이 마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 입장에서 노골적인 굴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혹에 제기에 대해 중국은 전쟁터에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해온 건 미국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관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 대해서 수용한 적 없다며 미국은 중국에 명령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도 배제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 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노조 회계 관련 정부 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 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건 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단호한 조치 주문에 고용노동부가 바로 초강수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 327개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요구한 회계 자료를 낸 곳은 120곳. 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 관련 법을 어긴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배제와 환수를 추진하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도 검토합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회계 자료의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늘리는 등 법 개선안은 다음 달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임금과 노동자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4월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MZ세대가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하지 않았던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노동 탄압이라는 반발에 대해선 부당 노동 행위를 처벌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는 사용자 탄압이냐고 반문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판교 호텔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를 했던 자문위원이 호텔 부지 선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문이 있었다는 관련 업체의 입장과 전혀 다른데
이 학계에선 자문위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요청으로 작성된 유휴부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성남시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한국자벌드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합니다. 자벌드 주변은 신도시나 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요지지만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A사는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설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사 측은 처음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학산학협력단의 자문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문위원이던 B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부지가 숙박시설 대상지로 지목된 것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몇 번의 자문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특정 부지를 지목하는 걸 듣지 못했단 겁니다. B 교수는 만약 녹지를 호텔로 개발하려는 걸 알았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준다는 걸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나한테 거기에 개발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나는 반대했을 거예요. 뭐 자연 녹지인데 왜 그걸 개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학계에선 특정 부지 개발 방안을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자문위원에게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당시 호텔 건설을 연구 결과로 특정하지 않아 외부 자문단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거라고 나중에 해명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1년 정도가 지난 뒤 성남시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해당 부지의 호텔 건설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었는데 컨설팅 업체와 개발업체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두 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적은 사무실 주소가 같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체 대표 황모 씨가 개발사의 최대 주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사 대표 김모 씨는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사업 목적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호텔 건설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각각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3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해 민생마저 버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첫날부터 여는 건 이재명 방탄용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원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이라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이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도 규정된 3월 임시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막기 위한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생 입법을 위한 3월 임시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윤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서도 연일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슬 한 번 더 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비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검찰 영장을 보니 어떤 선택을 할지 더 고민된다는 다소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수사 상황을 설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결 처리를 압박하는 여당도 공세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기현, 안철수 양강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안 후보의 리더십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민주당 시절에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아무 불법 특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는데 특히 이번 의혹을 권력형 토건비리라고 주장한 황교안 후보와는 극한 감정전을 벌였습니다.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 변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모든 책임 다 질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반면 김기현 후보는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책임당원이 직접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을 놓고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했고 여론조사에서 3등했던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반드시 민주당을 이기고 싶습니다. 안 후보의 정치 동료들이 떠나간 점을 거듭 강조하며 신경전을 주고받았는데 주위 사람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면 당대표가 어떻게 되겠냐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사람 보는 안목에 대해서 제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다. 그거 인정합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나경원 전 의원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병 주고 약 주는 게 김 후보식 연대냐고 꼬집었습니다.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불리하면 뒤로 감추고 이런 게 김기현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연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기현이는 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지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 퇴진을 약속하며 비운계 표심을 자극했고 권력자와 가깝더라도 국민들께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면은 과감하게 퇴진을 시켜야 됩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우리 보수를 지켜왔던 이런 대통령들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2차 TV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오늘 충청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불꽃 대결을 이어갑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은행권의 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TF가 내일 출범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TF가 내건 중점 과제는 모두 6가지. 이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시장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꼬집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시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최저금리 검색 엔진으로 볼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에도 금융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시원치 않았는데 대형사 중엔 신한은행이 플랫폼 출시를 발표하며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신규 은행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은행업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단일 인가체제인데 이를 중소기업, 소매금융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 방식이 거론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안과
혁신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 부분에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금융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다만 은행 수가 늘어나도 기존 은행의 관행 개선이나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대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은행권이 올해 채용을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채용 계획을 보면 국내 20개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많은 2,288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인데요. 올해 연간 채용 규모도 3,700명으로 지난해보다 600명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JB금융지주가 고금리 장사 의혹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정책 대출을 많이 취급해서 오해를 샀다는 게 주요 자회사인 전북은행의 해명이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김민성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JB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 전북은행. 고금리 장사 의혹이 일자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66%로 높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통계 착시 현상이라는 취지지만 통계 거품을 걷어내는 장치는 이미 존재합니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이른바 가계 예대금리 차를 공시할 때 정책 서민금융 대출 가운데 일부 고금리 상품은 아예 통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고금리 정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불리한 통계로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상품을 유지하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전북은행은 정책 서민금융을 완전히 뺀 순수 가계 예대금리차 부문에서도 전체 공시은행 19곳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행은 당행 금리가 높은 또 다른 이유로 낮은 대출 문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역은행별 일반 신용대출자들의 평균 신용 점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은행 대출자의 평균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서민 친화적 은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일반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는 DJB 대구은행이 가장 낮았고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은행 측 해명대로 다른 은행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삼는 이들 세 은행 사이에도 예대마진 격차는 존재합니다. 일반 신용대출 중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 금리의 예대금리차는 대구은행의 경우 5.16%포인트, 전북은행은 7.73%포인트, 광주은행은 5.40%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JB금융지주 자회사들은 대구은행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신용도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예대 마진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따뜻한 금융을 포방하면서 국내 은행에서 금리와 예대 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다은행보다 더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므로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고 금융 당국은 금리 산정의 적합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북은행 측은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고위험 상품 비중이 커 공시자료상 금리가 높게 나온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지난 1969년 창립 당시 전북도민들이 1인 1주갖기 운동까지 벌여 어렵게 출범시킨 전북은행. 대출 문턱이 낮은가? 그렇다면 낮은 대출 문턱을 보고 모여든 중저신용자에게 이자 부담을 과하게 부과하고 있진 않은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이 연속 보도하는 풍력 발전 문제 이어갑니다. 풍력 발전기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곳 가운데 유독 마을과 가까이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 반대도 큰데요.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업이 진행된 이후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민가와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전부터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아깝다. 300m 정도만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뭐 반응이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소음 피해 우려에 환경부는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업체가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 지난해 8월 풍력발전사업자 측과 마을 이장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공사 진행에 동의하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 보상금은 현금 1,500만 원. 보상금이 지급되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못 박았습니다. 마을 이장은 합의 내용이 노출돼 보상금을 반납했고 합의서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을 그 서류가 노출이 돼가지고 회수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줘버렸다니까요. 회수했다고요? 마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설명회나 주민 찬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었고 결국 높이 100m 풍력발전기 4대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모여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처가 나왔어요. 돈을 주고받고 한 게 그것도 적게나마 1,500만 원이나. 자, 그러면은 풍력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돈 주고 섭외를 한 거예요.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들어서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예정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산자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했지만 주민들은 설명회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갔다. 공사를 앞둔 몇 개월 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공사가 시작한다. 이런 어떤 주민 설명회가 주민 설명회를 빙자한 설명회겠죠. 그런 설명회 절차만 거치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 절차를 납득할 수가 없죠.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농산, 어촌 어디든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아무도 몰래 이뤄지는 주민 설명회와 밀실 합의 편법 속에 마을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면서 공개 경쟁으로 결정될 예정인 KT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34명이 지원했습니다. KT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은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거대 AI 전략 발표에 이어 몽골과의 히토류, 디지털 협력을 내세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은 지난해 12월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부대표를 추천하기로 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디지코 KT를 선언하는지 AI는 단기간 내 모든 산업의 깊숙이 적용돼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10.13%로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기존 의결 사항을 백지화한 KT 이사회가 새로 후보 공모에 들어갔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34명이 지원했습니다. 사회에선 권은희 전 KT네트워크스 비즈 부문장, 김성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자문위원, 김종은 전 통상교섭 본부장, 박종진 IHQ 부회장,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18명이 지원했습니다. 4대에선 구현모 대표이사와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 윤경림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김철수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16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이 후보를 압축하면 다음 달 KT 이사회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보가 오는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대표이사로 결정됩니다.
KT를 시작으로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기로 한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관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 방향 통영 대전 고속도로 지곡 나들목 부근에서 4.5톤짜리 화물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굴을 따러 나간 70대 여성이 연락이 끊겨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 등을 이용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수색 끝에 여성은 대부도 주변 섬인 인천 옹진군 광도에서 발견돼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부산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화물용 승강기 무게추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에서 승강기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에 있는 돼지 농장 옆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농장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차단해서 다친 사람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 등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 오전 5시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 등의 문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개 회의입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3번씩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인 만큼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동으로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가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대해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에도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1년을 나흘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8시쯤 키이우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마린스키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당신을 만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인사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5억 달러, 우리 돈 약 6,5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서 폴란드 제슈프로 갈 때 에어포스원 대신 공군 C-32기를 사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슈프에서 키이우까지는 기차로 이동을 했으며 대략 10시간 정도 소요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에어포스원보다 작은 미 공군 C-32기는
보잉 757기를 개조한 것으로 미국 내 여행 시 사용되는 기종입니다. 미국은 정찰 풍선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해온 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정찰 풍선 갈등 속에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즉흥적으로 만난 미중 외교사령탑.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information that gives us concern that they are considering providing lethal support to Russia in the war against Ukraine.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불량 국가로 낙인 찍은 북한, 이란과 한데 묶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을 견제했습니다. Any steps by China to provide lethal support to Russia would only reward aggression. 중국은 전쟁터에 무기를 공급해온 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세를 바꾼 하이마스에 이어 최근 F-16 전투기 지원 움직임을 꼬집은 겁니다. 向战场源源不断提供武器的是美方，而不是中方。 오히려 미국이 불에 기름을 부으며 이익을 챙겨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有些势力不想让和谈取得成功，不想让战争很快停下来，他们关心的不是乌克兰人民的死活。 그러나 타이완 무력 통일 야심을 드러낸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를 두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 주임이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이우행에 맞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스크바 방문 등을 조율할 거란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예고한 거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함께 들어보시죠.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중단과 환수 카드를 꺼내든 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노조조합비 회계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협박하는 건 치열하고 치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도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말하는 노조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세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김 전 회장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앞으로도 재판과 재판 준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달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방역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 다수가 이달 안에 해제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에 도착 즉시 PCR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받는 비율은 최근 일주일 동안 1% 안팎의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양성 판정이 아예 안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까지 합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주간 양성률 역시 이달 둘째 주에 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재현하는 전문가 기구인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최근 회의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를 이달 안에 종료해도 된다는데 다수 의견이 모였습니다. 자문위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하락과 함께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안정화 단계로 보인다며 국내 상황도 대응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 가운데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지난 11일부터 해제했습니다. 남아있는 입국 전후 검사 의무 등은 이번 주에 해제 여부와 시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 공항 일원화 등 2월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SNS에서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며 웹사이트 수백 곳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조직 총책 48살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SNS에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며 경제 전문 언론사와 결혼정보업체 등 385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700만 건을 빼냈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친어머니는 의붓어머니에게 아들이 숨지기 전에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며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번듯하게 키워주고 있으니 고마워하라는 면박뿐이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숨진 인천 초등학생 이모군의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는 계속해서 상습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집에 한 겁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친어머니 A씨는 5년 전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이혼 후 양육권을 친아버지에게 넘겨준 A씨는 같은 해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발에도 맞지 않는 낡은 신발을 구겨 신고 있었고 몸도 눈에 띄게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도 엄청 후질근하게 입히고 신발도 뭐 말도 안 되는 신발을 신겨가지고 보내서 얘가 신발을 꽂아 신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갔는데 2학기가 끝나가도록 아이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왜 아이 책상 교실 뒤에 저렇게 빠져있냐 그랬더니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교구랑 교재를 가지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 아이가 걱정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의붓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욕심 그만 부려. 자식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준 거 봤으면 고마워야지. 나한테 너무 만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아이 친아버지 역시 한사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친엄마를 만나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아들의 모습.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직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도 그냥 믿기지가 않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밀쳤을 뿐인데 일어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의붓어머니.
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엄벌을 촉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벌을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아이에 대한 학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는 이제 검찰이 가려내야 할 문제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서 지난 17일 여야 논쟁 끝에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 충청권 당원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오후 2시 대전대학교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야당 탄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한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검찰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규모 6.4의 지진이 강타해 건물이 추가 붕괴하면서 매몰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현지 시간 20일 오후 5시쯤 튀르키예 안타키아 서남서쪽 16km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키아 등지에서 건물 여러 채가 붕괴하면서 매몰자가 발생했고 안타키아 이스켄데룬 고속도로 일부가 붕괴했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지난 6일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강타한 이후 여진만 6천 회가 넘었고 이들 중 한 차례는 규모 6.6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만 6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을 이끈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현장이 생사의 갈림길의 연속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열흘간의 수색 구조 활동을 마치고 지난 18일에 귀국한 원도연 구호대장은 YTN 방송에 출연해 생존자와 사망자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가슴이 아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여진의 공포가 가장 힘들었다며 구조대 활동 첫날에도 여진이 발생해 급히 대피했고 마지막 날까지 여진이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도 화성 앞바다에서 수년 전부터 맛 좋은 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품질이 좋아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바다로 불을 밝힌 배들이 출항합니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김 양식장. 한겨울 새벽 살을 내는 바닷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김 수확 작업을 시작합니다. 차디찬 바닷속에 잠겨있던 망을 배 위로 끌어올려 망에 붙어 자란 김을 수확하는 겁니다. 물김 상태로 수확한 뒤 건조 과정을 거쳐 가공 공장에서 조미김으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합니다. 지난해 화성 앞바다에서 수확한 물김은 16,000톤. 금액으로는 100억 원이 넘고 마른 김으로 따지면 174억 원에 달합니다. 화성은 수온이 낮다 보니까 그래 최고의 이제 맛이 나는 거고 품질도 이제 갯벌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의 아주 김을 생산하는 데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김은 특히 외국에서도 인기가 좋아 올해 생산한 김의 74%를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에 수출했습니다. 김 가공 공장 설립을 지원한 지자체는 김 산업이 어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가공 설비를 지원하고 해외 전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맛 좋은 우리 화성김이 더 많은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수온이 낮아 양식에 적합하고 수도권이란 지리적 이점에다 맛도 좋은 경기 화성김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검찰이 미술품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행한 회사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하면서 연예인 박규리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는 가상화폐 회사 대표 20대 송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송 씨의 옛 연인인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박규리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J그룹의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전직 군포시장 비서실장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씨는 한대희 전 군포시장 재임 시절 한 전 시장과 함께 한국복합물류의 현안을 이용해 특정인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한때 약한 비나 눈이 살짝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15.8도로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있고요. 그 밖에 서울은 영하 4.3도, 대전은 영하 5.8도 등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은 4도, 광주 6도, 대구는 7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